5점 만점이고요. 1번,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즘 못해.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이건 0.5점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아, 매주. 한 18잔 정도 되는데 이거 그럼 넘는 거죠. 아이 아깝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단순화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5점 만점에서 여성분은 1점 깎일 때마다 2.8년 정도, 남성분들은 1점 줄 때마다 2.4점 정도 수명을 깎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는 5점이에요. 재수 없죠. 어머. 와. 근데 저의 체지방률은 15% 미만입니다. 재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야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ET 체형이 됩니다. ET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몸속에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기가 가속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오늘 RT 제가 달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와. 이미 가속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멀어지면서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유튜브 틀면 요새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구는 메가도즈 비타민C를 먹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무조건 걸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잡곡밥만 먹으라 그래요. 맞아요. 홍수야.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설계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또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감의 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네 가지 M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 이동성,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노화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꽤 복잡합니다. 사실은 걷는 속도, 악력, 인지 기능, 우울증 정도, 만성 질환, 그다음에 혈액학적인 파라미터, 혈액학적 변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디폴트, 기본을 내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힘들어. 걷기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수가 1000보 늘 때마다 고혈압, 우울증, 비만, 수면무호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성이 약 10%씩 줄어들었습니다. 오, 많이 줄어드는 건데, 10%면. 보통 2000보 정도부터 걷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그 이익이 쭉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어머. 여기 다들 지금 흡연자네. 앉아있는 게 정말 좋은데. 선생님 지금 집에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가시나요? 저는 제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솔직히. 솔직히 대부분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 집은 11층인데 여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안 해도 너무 잘하시는 모범생 분들이 있습니다. 6070인 분들이죠. 큰형님, 누님들.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이제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이제 쇠약이 생기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뭐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이제 9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일 뭐 1시간 걷습니다. 뭐 20,000보 걷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근육이 빠집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질 만큼 걸으시니까 근육이 빠지죠. 근손실 나는 거예요, 걸으면? 네. 너무 많이 걸으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진짜? 잠깐만, 네. 그러면 형님, 누님들 얼마 정도 걸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다른 운동들을 근력 운동 포함해서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같이 병행하시라고. 특히 건강검진하면 막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는 당뇨 초기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러면 이제 또 찾아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하겠다. 네. 걸으시면서 한 10kg 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온몸이 아프고 막 쇠약감이 생기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일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어깨 관절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정형외과를 가시면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중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 20, 30% 근육이 줄어들어도 집에 온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근육 저금 통장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맞아, 걸으면서 자전거 이렇게 운동하시는 타시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세요. 그 돈이 지금 아깝게 느끼실 텐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내 근육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배워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걷고 나머지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 90살까지도 잘 걸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걷는 이유는 8, 90대에도 내가 자유롭게 걷고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려고 걷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MZ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코비드 때는 뭔가 골프, 테니스 이런 게 좀 유행이었다면 네. 요즘엔 좀 더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클라이밍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강도. 그러면 요즘 중년분들이 꼽는 4060의 운동 트렌드는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어싱. 네. 요즘에는 그 집 근처 공원에 아예 저걸 하라고 길을 내놨더라고요. 흙길로. 아 진짜요? 네, 네. 오. 네, 재성 씨 말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 길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자체가 원래 원시 시대에 30년 동안 쓰려고 진화가 된 건데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요. 결론적으로 관절의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휴. 너무 막 충격을 주면서 2만 보, 3만 보를 찍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로 거리를 채운다.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험은 결국에 감염이죠. 아무래도 이제 파상풍 백신 뭐 맞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당뇨발 생기고 감염증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절단하시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양말 정도는 신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또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즐기신다고 하면 맨발 걷기도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식습관을. 네. 맞아. 앞서 이제 청년과 중년들이 서로가 운동법을 뒤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1일 2식. 다 해봤어. 수원 씨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지금 지민 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다 소식해요. 아, 그래서 끼니를 많이 군살이었구나. 아니 근데 회식 때 또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죠. 근데 건너편에 박나래 씨, 허한나 씨 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제가 남긴 거 다 쪼먹었고. 아, 그렇게 됐군요. 작은 거인이 됐군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50. 어느 정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아이고.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 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방금 2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방금 2kg. 얼마 전에 우리 다이어트계에 어마어마한 희소식이 발표가 됐거든요. 사실상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통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게 불치병처럼 느껴지는 게 과체중이나 비만의 문제잖아요. 평생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근데 그런 비만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것도 우리 시대에 올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 됐어요. 특히 유명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약들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약이 뭐지? 2022년 11월에요. 트위터에 이제 한 유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좀 몸매가 되게 날씬해 보이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하기를 나의 체중 감량 비결은 단식하고 이 약이다. 이렇게 약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 이 약은 미국에서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은 감량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 생일에 노래를 해주기 위해서 입었었던 그 드레스를 이 킴 카다시안이 입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주 만에 7kg을 감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혹시 사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근데 킴 카다시안은 자기가 약을 써서 살을 뺐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까운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저 약을 써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하고 킴 카다시안이 썼다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 주사제는 어떤 약일까요? 아, 주사예요? 본인이 집에서 주사를 할 수 있는. 지방을 녹이는? 어디 배에다 찔러나요? 이 약은 지방을 녹이는 약은 아니고요. 이 약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을 주사하게 되면 배고픈 게 잘 안 느껴져요. 어머. 야, 대단하다.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으면 뇌에서 신호가 와요. 그만큼 먹었으면 이제 괜찮잖아. 사실 이 약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요. 이런 약들은 원래는 임상시험을 할 때 한쪽에는 진짜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가짜 약, 플라시보를 주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임상시험에 참가를 한 여성분이 나는 이 약을 받은 게 틀림없다. 이건 가짜 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62세가 되도록 다이어트에 한 번도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약을 썼을 때 카페에 갔는데 커피를 준다면서 앞에 달콤한 디저트들이 있는데
어우 맛있겠어. 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계인한테 납치된 게 아니면 이거는 가짜 약일 수가 없다. 그 확신이 있었고. 그렇죠. 너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 약이 국내는 출시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사실상 이 약이 아주 새로운 뭐 정말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약이 아니고요. 네. 이미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약의 비슷한 형태예요. 하루에 한 번 주사해야 되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약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게 개량이 되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자가 주사를 하면 되는 그런 약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약들은 비만이나 과체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입니다. 똑같은 약 성분을 당뇨 치료제로도 내놓고 다시 또 승인을 비만 치료제로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인 분들이 이 약을 쓰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당뇨 치료제를 가지고 살이 빠지지 하는 게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당뇨병 환자였던 한 남자의 치료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귀족 출신인 알비제 코르나로라는 사람인데요. 딱 보기에 좀 말랐죠. 네. 그리고 좀 재산을 형성한 것 같지 않나요? 아우. 딱 보기에. 반지랑 옷이 부티납니다. 일찍부터 부를 축적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에 이제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고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했겠죠. 그렇게 폭염하고 폭식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체 이상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으니까 젊은 분들 아파도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더 아플 때까지 먹고 마시고를 반복을 했던 거죠. 이제 마침내 진짜 아름다운 외동딸을 얻었는데 그때는 증상이 심각해졌어요. 배가 아프고 통풍 발작이 오고 그런데 마지막 증상이 아주 특이한데 늘 목이 말랐습니다. 늘 목이 마른 거는 당뇨병의 주요 증상인데요. 사실 이건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분의 증상은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인형 당뇨병 또는 2형 당뇨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당뇨 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운동하고 단 거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사실 단 걸 먹는다고 당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 했던 때니까. 하지만 뭐지? 음식을 적게 먹고 네. 생활 습관을 좀 바꿔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코르나로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배가 부르기 전에 식탁에서 뛰는 걸 습관으로 했습니다. 아, 배부르기 전에. 그렇게 하니까 며칠 만에 본인의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불멸의 사나이라고 과장이 심해요. 예나 지금이나 과장이 심합니다. 또 본인은 본인 피셜, 코르나로 피셜인데 58세인데 내 외모는 35세로 보인다. 그건 진짜 본인 피시. 본인 굉장히 긍정적이야. 자기 생활 방식이 너무 옳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절제하는 삶에 대한 논설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근데 이 책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예요. 10년, 20년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아니라 그 뒤에 19세기, 20세기까지 이어지는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와, 두세 기 동안 베스트셀러. 네. 대단하다. 저 책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소식하는 습관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 불멸에 장수하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최초의 당뇨병 환자, 이 코르나로 식사법은 뭐였을까요? 1년 만에 정말 효과를 얻었는데 이분은요, 음식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배고플 때 식탁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늘 모자란 듯이 먹는 거야말로 건강을 위한 최선책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배고플 때 식당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숟가락 놓기가 힘든데. 야, 그거 진짜 못 참는 건데. 그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독한 사람은 곁에 둬선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먹었던 음식의 양은 그럼 얼마나 되나 이걸 후대에 조사를 해봤는데 음식은 한 340g 정도, 와인을 한 400ml 정도를 마셨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빵하고 수프였습니다. 이걸 일단 칼로리로 환산해 보면 오늘날 칼로리로 한 1,500에서 1,7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성인 남성 권장 칼로리가 2,400에서 2,500칼로리 정도고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2,000칼로리 정도를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로는 이제 성인 남성이었는데 1,500에서 1,700칼로리를 먹었으니까 사실 소식의 기준에 맞는 거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소식은 보통 필요한 칼로리 한 30%를 적게 먹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소식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식단 자체는 좋아요. 포만감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식단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 같은 경우에도 통곡물로 빵을 만드는데 뭘 집어넣냐면 라드. 그러니까 돼지 기름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지방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포만감이 오래 갔겠죠.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수프를 즐겨 먹었어요. 파나텔라라고 하는 그런 수프인데요. 거세한 수탉고기로 해서 맑은 고기 국물을 내고 거기에 이제 달걀도 집어넣고 아까 그 빵이 있죠. 그 빵도 조금 집어넣고 해서 걸쭉하게 만든 그런 수프예요. 근데 사람의 위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들어오는 음식물이 물이나 액체인지 아니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음식물, 고체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체는 빨리 내려갑니다. 고형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천천히 소화 흡수가 돼요. 수프는 액체라기보다는 고체하고 섞여 있죠. 네. 젤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프를 먹었을 때는 위에서 장으로 빨리 내려가지 않아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식단을 보면 적게 먹으면서 어떻게 버텼지? 하는 게 이해가 좀 되는 게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도 수백 년 동안 베스트셀러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분의 책이 이제 노화와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손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소식이 정말 노화를 막고 장수를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와, 신기하다. 아무튼 역사상 최초의 당뇨 환자로 기록이 됐던 이 코르나로라는 사람 때문에 당뇨 치료하고 그 다음에 비만을 치료하는 게 좀 비슷한 원리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특이한 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미국에서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따라가기 쉬운가, 또 얼마나 영양이나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괜찮은가, 다이어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순위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볼까요? 황재석 씨 맞죠? 이게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약간 제어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거 유행이었죠. 거기다 또 요즘 많이 또 드시는 게 약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식단을 짠 것들이 아닐까. 지금 정답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는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섬진강만 가봤지 내가 지중해를 언제 가봤어?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 생선으로 좀 많이 하고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긴 먹지만 적게 먹는. 사실 뭐 레드와인 같은 것도 저포도주도 살짝은 허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사실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난 이제부터 올리브유 먹어야지, 그리고 뭐 레드와인 괜찮다니까 와인 마셔야지 해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만 더 찝니다. 그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중해식으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에 가급적이면 잡곡밥으로 통곡물 넣어가지고 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 제가 왜 식단 조절할 때 포만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식후에 드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식전에. 식사하기 15분 전쯤. 그러면 미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가 처음에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가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천천히 음식을 좀 위 안에 오래 가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포만감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 먹고 싶을 때 네. 그거 견디려면은 차라리 그냥 견과류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대신에 하루에 한 줌만 20-30g 정도까지만. 그렇습니까? 근데 견과류에 이제 약간 달달한 거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약간. 괜찮은데 네. 식욕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제 경우에는 견과류가 식전에 먹으면 식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네. 또 저녁에 빈속에 먹으면 조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맥주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맥주를. 교수님 맥주에 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를 안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안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는 견과류보다는 네. 견과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먹고 저녁에는 뭐 당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년 하위권을 차지하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그냥 생으로 굶는 거.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별로 안 좋았어요. 두 분 다 뭐 설득력이 있는데 24개의 다이어트 중에서 18위를 차지한 다이어트인데요.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제닉?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키토 김밥 아니면 뭐 맞아. 뭔지 알아. 그 맛없는 김밥. 맛은 좀 맛은 있던데. 운영하시는 분들 소송 들어와요. 그거.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계란 포슬포슬하게 넣어가지고 밥 안 되게 들어가고. 낮추고. 맞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키톤이 우리 몸에서 생길 때까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키톤이라는 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손톱에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 네. 키톤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나가지고 과음을 하고 나면 과음한 분들은 입에서 풀 냄새 날 때가 있죠. 네네. 술 냄새에 더해서 약간 과일 냄새 날 때. 그게 바로 키톤 냄새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극도로 줄여가지고 정말 키톤이 생겨나게 되면 입에서 풀 냄새가 나요. 아세톤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뭐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 네.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다이어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죠. 살이 다른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탈수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뭐 이걸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심한 당뇨병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의사의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장기간 이걸 가지고 어떤 다이어트 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순위에서도 항상 최하위를 맴도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단식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식사법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시인 다이어트는 고기 많이 먹는 거였을 거다. 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분들하고 실제로 뭐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녀보면요. 네. 사냥해서 성공률이 3점이요? 3.4%밖에 안 돼요.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네.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가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펑펑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고 좀 자기 복구를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훌륭하네.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오늘 단식을 하고 내일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 전날 먹은 거에 비해서 다음날 한 10에서 20%밖에 더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간헐적 단식이고 사실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으면 기회가 오면 생각보다 적게 먹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위가 줄어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위가 줄어드는 기간만 알면 다시 복구가 돼도 약간 그 정도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위장의 크기 자체는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요. 아, 진짜. 거짓말이네. 적게 먹으면 위장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들어도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사실 위를 크기를 줄이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위를 잘라내거나 뭐 하는 수술 말고도 위에 풍선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위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뇌에서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멈출 수 있고 하는 거지 위가 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한테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의원이라고 합니다.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박사님.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노년내과라 그래서 굉장히 좀 어르신이 오실 줄 알아요. 평생 이 노년내과만 연구하신. 좀 머리가 너무 젊으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노년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너무 젊으셔서 아니 노년을 좀 경험을 해보셨는데 너무 젊으신데. 너무 궁금해서 노년내과? 나도 처음 들어봤어. 무슨 노년내과? 이게 노년내과로 하기도 하고 나라마다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다 원래 제리아틱스라고 해서 노인의학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맞아. 소아과하고 완전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소아과랑. 네. 근데 우리 김광규 씨는 그 연세에 비해서 연세라. 피부도 좋으시죠? 맞아, 피부 그치? 좋으시고. 피부 좋지. 네네. 보면은 몸도 좋아요, 생기 몸도. 있고. 네. 예. 비교도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일단은 탄산을 안 먹습니다. 탄산을 왜요? 너무 좋습니다. 탄산. 아까 이렇게 변기에 잠깐 앉으셨는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전바를 잡아야 일어나는 몇 점 정도나요? 좀 잡으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일어날 수 있는데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박사님. 저랑 악수 한 번만 해보세요. 최대한 세게 한번 잡아보세요. 세게요? 네. 막 나와요. 네. 예. 당연히 악력은 좋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세 분 다 걸어 다니시는 거를 이제 봤잖아요. 네. 네. 걸어 다닙니다. 네, 조금 이렇게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젊은 성인입니다. 그냥 젊은 성인입니다. 또 젊은 성인들이시죠. 네. 네. 저속노화는 약간 좀 단어는 약간 좀 노화를 늦춘다. 느낌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저속노화가? 저속노화라는 거는 이 결국에 그 몸에 고장이 쌓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대략 한 3 정도는 이제 유전자, 7 정도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습관 중요하다. 이 안에서 그 생활 습관을 잘 만들면 노쇠가 오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가 있고 사실 노년내과는 어떻게 보면 이미 노쇠가 온 분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노쇠하셨나를 이제 위로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나오는 게 젊었을 때의 생활 습관의 누적인 거죠. 네, 이걸 많이 이걸 굉장히 많이 내가 가속노화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전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 습관. 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노화 속도 또는 수명에 네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0년 이상의 어떤 수명 차이를 식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
젊어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내가 어떤 스타일로 식사를 하느냐, 나중에 치매 발병률 이런 데도 영향을 줍니다. 치매가 그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예,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와. 저희 중 한번 이렇게 봐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또 어떻게 드셨는지를 또 조사를 해오고.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네. 봐주세요. 아, 제가 네. 제 식단인데요. 아이고. 근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제가 오니까 또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자. 혹시 또 이렇게 그렇지. 특별히 좀 이렇게 모를지도 작가님이랑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제가 그 뭐야 탄단지로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그냥 섞어가지고 네. 아침은 햄버거를 드셨군요. 햄버거가 탄단지예요? 네, 위에 탄수화물 빵 탄수화물 안에 그 고기 패티. 그래서 불고기 버거를 시켰어요. 아 생각해서 시킨 거예요? 예. 나는 종민이 햄버거 보고 얘 어떡하냐 이랬는데 아침에 이것만 드셨습니까? 아니요, 감자튀김도 먹었습니다. 아 혹시 음료는 어떤 걸 드셨어요? 콜라지 뭐. 제로 콜라를 먹었습니다. 제 제로로. 하지만 이제 감자튀김은 사실은 정제 국물을 튀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햄버거 단품은 그래도 비교적 탄단지 구성이 잘 맞춰져 있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생각보다 염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으로 드시기에 그렇게 아주 권장할 만한 식사는 아닌데. 종민 씨 아침에 햄버거로 드셨어요? 그리고 간식은 가속노화 음식을 드셨네요. 가속 노화요? 가속 노화라고 그거 맛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간식은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시고 10년 저녁은 10년. 근데 솔직히 이런 사진은 그 배달 음식 리뷰할 때 너무 맛있어서 사진 찍을 틈이 없었는데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거야. 저녁은 이게 느낌이에요. 포케입니다. 이게 네. 샐러드하고 거기에 이제 연어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밥은 현미밥. 아, 현미밥. 제가 네. 현미밥으로 하고 그다음 옆에는 이제 좀 이건 너무 좀 헤비하지 않으니까 목을 축이려고 죽여야 되니까 라면 하나. 네, 그래서 라면이 이제 깔깔해서 이게. 일단 채소를 한 단위 정도 또는 두 단위 정도 섭취를 하셨기 때문에 좋고 통곡물을 섭취하셨으나 예. 라면은 또 튀김 유탕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는 또 식품입니다. 그래서 빵점이다. 마이너스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같이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쌤쌤? 쌤. 제 생각에는 가속노화 식단 그룹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속 노화. 예, 빨리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유지하시면 조기의 치매를 경험하실 가능성이 한 2배 정도 높다. 조기 치매요? 그러니까 치매가 남들보다 뭐 한 10년쯤 빨리 올 수 있다. 요즘도 좀 깜빡깜빡하긴 하거든요. 이게 나하고 동갑이야. 이런 식단을 하시면 안 된다. 예. 짠하다. 제- 너는 빨리 실버타운에 빨리 들어오든지 돌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런 거. 야, 원이 진짜 너무 야, 아니, 저는 너무 아침 이게 이렇게 먹어 진짜로. 거짓말 너무 근데 이렇게 꾸며놨다. 이게 꾸미지 않아서 자세히 이게 보면 이게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이 맹점이 있어요. 맹점 꼭 찾아주세요. 꼭 찾아주세요. 이게 그 체지방률이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마르시지만 좀 있으시죠. 마르지만 체지방률을 이제 그 찍어보면 여기 보면 이게 왼쪽은 다 좋아요. 근데 이 치아바타 빵 2개는 근데 이게 혈당을 진짜 빨리 올려요. 이거는 그 흰쌀밥보다 지중해 식빵인데요? 하지만 구멍 많은 거? 네, 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유사 지중해 식단입니다. 이게 지중해 식단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T. 네.
그다음에 이게 주스잖아요. 주스 안 해도 착즙을 해도 어차피 액상과당이에요. 이 과일을 째로 드시면 과일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걸 주스 형태로 드시게 되면 액상과당을 그냥 직방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걸 액상으로 먹게 되면 직방으로 혈당이 올랐다가 인슐린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 1시간 지나면 굉장히 허기가 지게 되죠. 그래도 목을 축이려면은 액상으로 먹어야 목 치길래. 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근 같은 거는 씹어서 먹기 힘드니까 착즙해서 촥 먹으면 마시면은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데 네. 아닌 거예요? 그 과일이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 섬유질과 같이 먹기 때문에 사실은 혈당이 굉장히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는 건데 첫 끼를 이렇게 혈당 변동성을 내주면 점심 저녁에 더 건강하게 먹어도 또 결국에는 인슐린 더 많이 나오고 끼가 중요하네. 노화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치아바타팡을 빼고 주스를 빼고 아 이거를 포기 못 하신답니다. 아, 그건 뺄까요? 주스 대신에 예. 100% 두유를 달지 않은 거. 네, 전혀 달지 않은 거고 여기 렌틸 넣으시면 네. 안 배고파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좀 드시면 아침에 배가 안 고플 겁니다. 오. 올리브 우유는 그냥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 오일을 이거 우유가 있나요? 아니 올리브 우유 맛있겠네요. 올리브 우유를 그냥 한 숟갈 떠 먹어요? 올리브 우유를 한 숟갈 드셔도 되고 이런데 뿌리셔도 됩니다. 아 뿌려서 네. 그죠. 네. 예. 점심은 점심은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핫도그가 그냥 일반 핫도그가 아니라 닭 가슴살이 들어있는 핫도그. 근데 이게 여성분들 중에 몸매 관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네. 다이어트 식단이지만 사실은 가속 노화 식단이다. 실은 가속 노화 식단이다. 가수. 네, 가속 노화 식단.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여기도 단순당과 정제물이 많아서 네. 근데 칼로리는 뭐 한 다 해봐야 500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의 대사율을 떨어뜨려요. 누나가 계속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평생 똑같으시더라고요. 가만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충분히 먹으면서도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또 간헐적 단식 하시는군요. 이거 또 간헐적 단식 하시는군요. 16시간 공복 이런 거. 오후 한 5시부터 아침 한숨이세요? 이게 칭찬받았잖아요. 또 맹점이 있어요. 맹점? 이 간헐적 단식을 우리나라 분들이 요새 되게 이제 열풍인데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좋아하시고 SNS에서 엄청 많이 뜨니까 그런데 먹는 것을 내가 멈추고 운동을 안 하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타요. 그럼 운동을 하면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면 빠른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서 그 다음에 굶고 있는 동안엔 계속 움츠리고 있으니까 근육을. 네. 그러니까 기초 대사율은 더 줄어드니까 더 조금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고. 진짜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먹으면 살찐다. 내가 밥 많이 먹디? 그래요? 아니요. 에? 저는 정말 많이는 안 먹거든요. 많이는 막 안 아 드시고. 요새 많이 안 먹는데 근데 진짜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리고 체지방률이 안 줄죠. 네. 그리고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오니까 체지방률이 슬슬 늘어요. 체지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건 내 먹는 거랑 상관없이 왜 늘더라고요. 그러지? 왜 그러니까요. 그러지? 그래서 저속노화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저속노화로. 예, 예. 저속노화는 검색하면 나오나요? 요새 뭐 엄청 많이 나오고요. 우선 식습관을 느린 탄수화물을 먹고 그다음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서 몸을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네. 그러면 저녁에 굶지 말고 그럼 단백질을 뭐 좀 먹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침이랑 비슷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 75점. 75점. 그것 때문에. 아우 김광규 선생님 보면 뭐 제대로 드셨네. 아유. 아우 김광규 선생님 보면
버섯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예, 김치찌개에도 보면 이제 돼지고기 뒷다리가 들어있고 채소도 있습니다. 예, 치킨이 고등어 조림. 아, 지금 이거는 80점은 되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100점으로 만들려고 하면 네네. 67년생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씩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몸에 좋은 이제 이제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단백질 늘리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여기 잡곡을 많이 넣으시면 좋겠고 잡고 잡곡 플러스 밥에 콩을 좀 더 넣으시면 좋겠다. 콩밥. 콩밥. 콩을 좀 더 넣으시면 좋겠다. 콩밥. 콩밥. 너무 싫어. 너무 콩밥 너무 싫어. 또 나도 흰쌀밥이 맛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어. 소화도 잘 되고. 콩을 좀 한 네. 5알이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흰쌀밥으로 완전히 언제 가느냐? 언제 네. 가냐?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잡곡을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60, 70대로 가시거나 하면은 좀 더 이제 흰쌀밥 비중을 높이면서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거의 쌀밥은 독약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인식이 네, 되어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무조건 잡곡 드시라고 했는데. 맞아. 현민밥. 그렇다고 해서 잘 걸어 다니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근육이 별로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쌀밥을 좀 섞어? 흰쌀밥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너무 꿀팁인데요. 야, 이거 누나 이거는 공부 우리 했었어. 엄마 쌀밥 못 먹게 하는데 막 일부러. 왜 그랬어? 안 좋다고 그래요. 저희가 쌀밥을 줄여야 돼요. 저희가 우리가 젊은 쌀밥 죽여야 돼. 부려다 어르신들은 이게 부려다.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로. 모르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고단백식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력 운동을 하고. 그 버섯도 있고요. 네. 밥도 정민에 이렇게. 비하면 네. 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혹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이 식사라고요? 네. 들어 누웠습니다. 이 식사라고. 좋으신가요? 소파에 잠깐 네. 이래서 TV를 봤죠. 아, 쓰러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식사하고 나면 요즘 계속 그냥 졸려요. 엄청 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왜 보면 그런 거예요? 예, 안 졸리게 제가 여기서 그 밥이 이제 흰쌀밥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흰쌀밥을 먹고 마라톤을 뛰셨으면 좋은데 네. 흰쌀밥을 먹고 이제 이게 누우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혈당이 쫙 오릅니다. 졸리죠. 그때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이 싹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이 그때 쫙 나옵니다. 아 그런가 봐. 그리고 그때 그 인슐린이 이 밥을 배로 이제 다 넣어주는 거예요. 뭘 어야?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혈당이 쭉 떨어지면 네. 이제 깹니다. 예. 그럼 이제 배가 슬슬 고프죠. 예, 예. 그러면서 다시 안마 의자에 가서. 예. 그래서 예. 혹시 땀 날 때까지 하시는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땀 날 때까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땀 나기까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땀이 나기 직전에 멈춰요. 힘들어서 땀이 나야 돼요. 힘드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요. 아 그래요? 그 여기 보시면 네.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잘 가다가 안 돼. 아 예. 그 격렬한 운동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땀도 좀 나고 산도 좀 타고 여름에 예. 뭐 수영도 좀 하고 예. 그 정도 되는 운동을 이제 일주일에 주 3회 한 30분 정도는 해주는 주 3회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은 뼈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늘고 네.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심폐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이 또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면은 7, 80대에 내가 근골격 질환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밸런스 운동까지 하시면 낙상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요 네 가지를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하시는 게 이제 저속노화 생활 습관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잠을 잘 자면 춤이든 운동이든 더 잘하게 됩니다. 진짜요?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 네. 아시죠? 우사인 볼트의 습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경기가 열리기 전에 낮잠을 자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냥 근육의 피로도를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낮잠을 자면 그동안 운동 기술에 대한 기억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혔던 기술을 일종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수면이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잠은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 창의적이지? 창의성을 떠올릴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건가?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비틀즈의 명곡 네네네. Yesterday 이거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소설 프랑켄슈타인, 트와일라이트 이런 것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폴 맥카트니 어떻게 했냐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멜로디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바로 피아노로 달려가서 연주했던 게 바로 예스터데이였어요. 이런 거 말고도요. 과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1865년에 독일의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큘레라는 사람의 일화인데 벤젠의 분자 구조를 알아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이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그 잠에서 꿈을 꿨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거기에서 깨자마자 벤젠의 분자 구조가 뱀처럼 꼬리를 이룬 육각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진짜? 신기하다. 이 발견 때문에 독일 산업에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케큘레는 이후에 귀족 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잠자야 신분이 상승하네. 잠을 잘 자야 돈 벌고 신분이 상승하네요. 내가 더 잤어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돈을 벌고 신분을 상승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직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잠을 잤더니 그 꿈을 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때 동시에 뇌 실행제어 회로라는 게 같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지금 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평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 생각이고 이런 생각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분해 주는군요. 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평가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도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 동안은 이 평가 시스템도 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연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원래 있던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잠에서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진짜 제일 아까워요. 진짜 많아. 그죠? 진짜 많아요. 요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됐다. 드디어 인류의 숙제가. 우리의 수면은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면 곧 렘 수면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깨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걸 실험적으로 사용해봤습니다. 와, 이것도 실험했어. 네네. 그게 바로 드림 인큐베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 직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딱 잠이 들었을 때 렘 수면 단계에 가자마자 확 깨우는 겁니다. 좋은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실행제로 회로에 의해서 검사받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런 것들 계속 적다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창의성, 이게 뭘까요? 없던 거를 내놓는 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내는 게 창의성이 아닌가. 보통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창의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창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나 반복 훈련
이런 거는 창의적인 생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서 뼈대를 구조물을 잘 만들어줘야 그 위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잠만 잔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잠자고 돈 벌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이제부터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오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6시 20분에 좋지.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난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맞네. 생존.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맞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연령대별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오래 자야 되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은요. 수면 주기가 성인이랑 달라서 밤 1시는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일찍 자라고 맞아요. 10시만 되면 막 TV 맞아. 끄고 들어가 막. 그때 재밌는 거 다 하는데. 다 나오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죠. 덜 자도 되고 네, 더 자도 되고. 네. 누군가는 이거보다 덜 자도 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짧게 자는 사람들을 숏 슬리퍼, 길게 자는 사람을 롱 슬리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숏 슬리퍼, 롱 슬리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한테 갖고 옵니까? 아빠한테 갖고 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형 인간이면
아이가 저녁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우성과 열성이 있군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가 BHLH-E41이라는 유전자인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반올림해도 0%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구나. 극단적인 쇼트 슬리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짧게 자도 되는지 좀 더 길게 자는 게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내가 진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직은 상용화된 검사는 없고요. 다만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기록을. 나는 6시간 반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 7시간 반 자면 그래도 약간 조금 뻐근해. 9시간 자면 허리 아파.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거 이 자체가 진짜로 우리가 일어났을 때 피곤함을 좀 느끼게 하는 건지 그렇다면 좀 꿈 없이 좀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꿈을 꾸면 피곤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오, 진짜. 매일매일 꿈을 꾸세요. 매일매일. 단지 기억을 하냐 못하냐는데 꿈을 꾸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 렘 수면 단계에서 계속 깨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신 거죠. 근데 꿈 안 꾸는 사람 되시면 큰일 나요. 왜요? 이게 저희도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 사이코패스가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밝혀진 건데 사이코패스의 뇌가 정상인의 뇌나 평범한 사람들의 뇌와 뭐가 다른가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차이 없는데 유난히 편도체가 약해요. 편도체가 꿈꿀 때 많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교감 능력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편도체를 사이코패스와 달리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꾸신다면 또 일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 편도체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편도체야 고마워. 네, 사이코패스가 되시는 것보다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교수님 좀 무서운데요? 아, 맞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보다는 뭐, 저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좀 피곤하거든요. 항상 그 노곤한 시간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살짝 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시간대 근데 또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버리면 난 이따 분명히 못 잘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또 막 계산책을 나가든 무언가를 하든 근데 그 능률이 다 떨어져요. 뭐 계산책을 하는 건지 뭐 걔가 나를 산책하는 건지 뭐 그것도 헷갈리고 막 뭐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막 모르겠어. 근데 자면 안 될 것 같아. 낮잠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한 번 자는 거다. 이걸 단상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가 단상 패턴으로만 잠을 자는 종족이 아니었어요. 꽤 많은 경우에 이상 패턴. 이상 패턴. 네. 그러니까 잠을 2번 자는 거죠. 밤에 길게 한 번 자고 오후에 짧게 낮잠을 자고. 문화적인 영향이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낮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베트남 낮잠 자잖아요. 맞아, 꼭 있다고 하는. 이 중국이랑 베트남뿐만이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시는 시에스타, 남미 혹은 지중해 연안 이런 데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스 가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 닫잖아요. 그 다음에 5시에 다시 열어서 9시까지 운영하는데 2000년대 들면서 이거 너무 게으른 거다 뭐 이런 비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한창 돌아다닐 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있어서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하버드대 연구진이 그리스 사람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6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낮잠을 포기한 사람들은 6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낮잠을 끊은 다음에 사망 위험이 무려 60% 증가했습니다. 아니 빨리 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이카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긴 아직 시에스타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90세까지 살 확률이 4배 정도 높습니다. 장수의 비결이구만. 그러니까 낮잠을 잘 수 있으면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스타라는 낮잠을 가능한 것도 우리는 졸리면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게 회복 수면이에요. 근데 자야지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는 게 예방 수면. 오, 쉽다. 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걸 해본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꺼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막 이러고 하다가 그래?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있다가 스르르 잠을 드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지켜봤죠. 여기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예. 저랑 대화하시던 분이 나 진짜 황당하더라니까. 스르륵 잠들었어. 제가 무슨 뭐 레드썬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회복 수면할 때 너무 잠이 안 오면 그때 오히려 자야지 하면서 잠을 못 자는데. 맞아. 예. 근데 이제 잠깐 자볼까라고 눈을 감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왜 1시간짜리 잠 뭐 이런 거를 주무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우리가 깨야 될 상식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네. 네. 정말 잠귀가 밝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타고나는 겁니다. 이것도요? 네네. 엄마 너무해.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수면 방추라는 게 있는데요. 수면 방추는 뇌파의 파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에서 14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파형인데요. 근데 이 수면 방추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자요. 반면에 이게 없는 사람은 깹니다. 진짜 기질인가 보다. 저도 그러면은 조윤아 씨랑 약간 비슷한 거니까 한 번에 같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ASMR.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저도 그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맞아. 빗소리 막 이런 거라든지 막 이렇게 장작불 떼는 거, 시냇물 소리, 풀벌레 소리 뭐 이런 거. 라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도 맞아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ASMR이 수면에 도움이 되냐? 세모입니다. 왜 세모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들으신 그 소리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소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 말고 그 옛날에 TV 조정 시간 하면은 삐 나오는 소리. 백색 소음은 모든 주파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크게 들려주는 겁니다. 네, 이걸 광대역 소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 이런 소리가 나오죠. 네. 게다가 여기는 고음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좋은 소리가 뭐냐면 핑크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핑크 노이즈는 뭐냐면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요 귀 안에 고막 있죠? 네. 거기서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어떤 소리를 가장 크게 만드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제일 크게 만듭니다. 목소리.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들어보시면 화이트 노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브라운 노이즈는 고주파, 높은 소리요. 여기를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음역대 소리가 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음역대 소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귀가 좀. 네. 그래서 브라운 노이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